올해에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총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400만 명, 거의 3분의 2 정도죠. 그만큼의 관광객들은 올리브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한테 K뷰티 성지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아예 버스로 실어서 명동 올리브영에 내려주는 이제 오령 익스프레스라는 뭐 상품도 있다고 하고요. 또 150여 개국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플랫폼 올리브영 글로벌 몰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적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올리브영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5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매년 매출 성장률이 수십 프로씩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상으로 참 대단한 기업이죠. 당장 23년 매출만 해도 작년 대비 39%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작년 매출 성장률이 39%나 된다고요? 최근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신사동에 처음 뭐 올리브영 생긴다 뭐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벌써 막 쑥쑥 크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신사점이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매년 수십 개씩 생겨서 2023년에는 뭐 매장 수가 1338개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도 매년 50개 이상씩은 계속 생겨난 겁니다. 집이나 학교, 회사 같은 데 돌아다닐 때 생각해보시면 올리브영 하나쯤 마주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있고요. 제 이동 동선이 이제 주로 여의도, 마포, 신촌 뭐 요 정도인데 요거 제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봤는데 붉은 점으로 지금 보이는 게 다 올리브영입니다. 역달아서 하나씩 다 있고요. 최소한 반경 1km 이내에는 뭐 하나씩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의도, 마포, 신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방 웬만한 도시에도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시급, 그러니까 시 이상의 행정구역이라면 올리브영이 없는 곳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필요해가지고 올리브영 잠깐 가야지 뭐 이렇게 검색하면 진짜 없는 동네 못 찾아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국 구매장의 대표는 사실 롯데리아였습니다. 전 서울이 고향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시골이어도 롯데리아는 다 입점을 해 있다. 제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없어도 롯데리아는 있다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맥도날드랑 버거킹 합친 것보다 롯데리아 매장 수가 훨씬 많아요. 롯데리아가 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장 수가 12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다 했던 그 롯데리아보다도 매장 숫자가 많은 게 올리브영이다 뭐 이런 말씀인 거고, 올리브영이 길에서 진짜 자주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제 매장이 많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올리브영이 자주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나 많다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올리브영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니크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년도 2.8조에서 1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3년도는 3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 성장률이 39%예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3조 8천억 원이라는 매출 수치는요, 아모레퍼시픽 매출 넘어서는 거고요.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부문 매출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거 엄청 큰 회사들보다. 그렇죠. 24년도에는 5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만 급성장을 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22년 매출 성장률이 32%, 21년도 매출 성장률이 13%. 그럼 내실이 없었던 성장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22년 2,700억 원에서 70%가 성장해서 23년도에 4,60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점점 좋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20년도 5.47%에서 시작해서 23년도에는 12.7%로 점점 성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20년이랑 21년은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그에 대한 반사 효과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도 5%, 6%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야말로 알짜배기 회사인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출하고 LG생건 화장품 부문 매출 넘을 정도면 이제 진짜 뷰티 쪽에서는 경쟁자가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국내 뷰티 시장 점유율이 한 15%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H&B, 그러니까 헬스앤뷰티 스토어 점유율로만 놓고 보면 90%를 넘어가요. 90%요? 90% 넘어갑니다. 헬스앤뷰티 스토어에는 나름 경쟁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GS 계열의 랄라블라, 그러니까 예전에 왓슨스, 전 왓슨스가 좀 더 익숙한데, 롯데 계열에서 이제 롭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안 보이잖아요. 다 철수했습니다. 22년도 이후에는 국내 유일의 H&B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 강자 올리브영의 수익 구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올리브영의 매장의 상당수는 직영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장에서 직영 매장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가맹점과는 매장 운영하고 운영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이제 쉐어받는 구조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요 수익 구조는 직영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영사업은 되게 단순합니다. 각 제조사에서 화장품 같은 이제 상품을 사와서 올리브영 매대에 깔고 파는 거죠. 각 제조사들은 자기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전국 주요 상권에 매대를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은 정말 매력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올리브영 같은 뭐 이제 공용 기업이랑 거래를 하려면 이제 다른 판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사실 화장품의 한계 생산 비용은 높지가 않거든요. 공장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그렇게 클 필요도 없죠. 그냥 매출 원가율 자체도 낮은 편인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벤더 입장에서도 정가 대비 이제 할인의 폭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더라도 전국에 제품을 까는 게 뭐 나쁜 선택지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올리브영이 굉장히 잘 파고든 거예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올리브영이 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닥터자르트가 대표적인데요. 이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통해서 사실 전국에 데뷔를 한 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결국 19년에 에스티로더가 이제 1.3조 원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갔고요. 스타일난다의 3C도 올리브영에서 날개를 펼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긴 뭐 로레알의 인수가 되면서 엑시트를 했죠. 그러니까 CJ 계열사답게 올리브영은 K뷰티의 쇼케이스를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리브영이 쇼케이스 중개업소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중개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 PB 상품의 매출에도 박차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PB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이제 10%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할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이제 자체 PB 상품을 팔 수 있다면 제조 단계부터 이제 모든 밸류 체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올리브영의 초기 모습이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시작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올리브영이 신사역에 첫 번째 매장을 낸 게 1999년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 널리 퍼져 있었던 드럭스토어를 국내에 도입해서 한국형 드럭스토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모토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선 드럭스토어를 운영을 하려면 유관법령 때문에 약사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그냥 뭐 헬스뷰티 쪽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드럭스토어와는 좀 개념이 달라진 지금의 올리브영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영이 등장한 당시 뷰티 시장은 백화점 그리고 각 화장품에 로드샵 정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화점은 당연히 비싼 제품들만 팔고 있었을 거고 로드샵은 예를 들면 에뛰드 하우스나 스킨푸드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브랜드별 매장이 대표적인데 여긴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죠. 근데 올리브영에서 넓은 매장에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싹 다 모으죠. 그러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브랜드를 비교해서 구매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나름 획기적인 등장이었고 현재까지도 국내 H&B 시장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올리브영만 살아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올리브영이 경쟁자였던 롭스랑 랄라블라랑 좀 달랐던 건 공격적인 매장 확대 전략을 취했다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올리브영 점포수가 1200여 개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랄라블라는 168개, 그리고 롭스는 122개 수준이었거든요. 10분의 1이에요.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규모의 차이가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올리브영이 선점한 시장을 뺏기지 않았을 뿐더러 그 차이를 더 벌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CJ 계열사라는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컨텐츠 제작사 CJ E&M이 있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하는 컨텐츠 회사거든요. 직관적으로 CJ E&M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TVN 같은데 뭐 올리브영이 미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게 된다면 알려지지 않았던 신상품이라도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상품 판매가 지지부진해요? 그럼 CJ는 광고든 컨텐츠든 이걸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들고 있는 패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CJ만의 독보적인 파워고요. 경쟁사보다 올리브영의 벤더들이 더 몰리게 만들었었던 직간접적인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다른 협력사들을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이제 다른 유통 채널에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약정서를 특정 협력업체한테 제시했다고도 하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영구 퇴출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이제 협력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기도 했고요. 행사가 끝난 뒤에는 뭐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서 추가 이익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올리브영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고 경쟁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퇴출됐다라고 써 있어요. 저도 이 얘기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최대 과징금 5,800억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뭐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다 뭐 이런 얘기. 예. 맞아요. 실제 과징금은 근데 그보다 훨씬 적기는 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 위법한 사항이라고 공정위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협력업체들에게 강요에 의한 계약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왔다고 해요. 올리브영 덕분에 성장을 했고 또 굳이 다른 공급처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협력업체 직원이 인터뷰를 다시 하셨죠. 사실상 반강요에 의해서 이제 현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됐다라고.
올리브영은 아무도 막지 못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올리브영이 최근에도 갑질 논란이 또 있었는데 무신사가 이제 뷰티 페스타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무신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화장품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거기 참여하면은 앞으로 올리브영에서 제품은 뺀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독과점 시장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주주 말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H&B 시장에서 올리브영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는 뭐 자명해요.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이 좋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저기서 그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독점적 힘을,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한 거네요. 근데 결국 올리브영은 자체적인 화장품을 파는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결국 무텐다드 이전에 무신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사업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선 올리브영도 사실상 판매 마진 먹고 사는 기업인 거잖아요. 무신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낸 거고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매장도 운영 중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엄청나요. 이게 신규 사업자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긴 한 거지만요. 고정 비용의 항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물류 관리비. 전국 1,300개 매장별로 관리하는 제품을 세분화하면 한 수천 개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입출구하면서 관리까지 해주려면 물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23년도에 판매 관리비에서 물류비가 2,200억입니다. 판관비에서 한 16%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예요. 네. 둘째로 임차료 및 인테리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직영 매장이 80%를 넘어가요. 그래서 매장을 유지하려면 임차료 나갈 거고요. 또 인테리어 비용도 필수적인 거겠죠. 임차료성 항목이 그러니까 임차료랑 뭐 사용권 자산 상각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 비용의 기간 안분액을 뭐 이제 유형 자산 상각비로 놓고 보면 이것도 2,300억 원이 연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판관비 한 17%가 돼요. 많네요, 굉장히. 그리고 인건비성 항목, 이제 급여, 퇴직급여, 뭐 복리후생비 등등 인건비성 항목이 4,600억 원 정도가 돼서 판관비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뭐 이건 좀 고정비성의 항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위 항목에 합계들만 하면 9,200억 원, 거의 뭐 조 단위에 가깝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체 판관비의 2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9,200억 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올리브영을 찾아오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 이걸 원하는데 높은 고정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사업 운영 측에서 참 딜레마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럴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더 드려라. 뭐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올리브영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리브영은 사실 이 구조에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리브영 매출 총액률이 23년도에 48%,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요. 위에 지출액 다 빼고 남은 영업이익률만도 12%가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4,600억 원. 그러면 저렴한 제품을 파는 건 맞는데 원가는 더 저렴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화장품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원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한계 생산 비용이 높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건데 개발의 비용은 뭐 좀 들 수 있겠죠? 근데 개발 끝나고 양산 단계 들어가서는 마지널 코스트는 정말로 높지가 않거든요. 가격에 거품 꼈다고 하는 패션 업도요. 시즌별로 디자인 비용 들고 원단값도 어쨌든 들고 봉제 공장에서 인건비 쓰는 비용은 듭니다. 최소한. 근데 화장품은 개발 한번 완료되고 나면 시즌별로 뭐 또 개발할 필요가 없죠. 재료비가 뭐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봉제처럼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재고 부담도 적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고 유통기한도 1, 2년 정도로 넉넉한 편이죠. 굉장히 긴 편이죠, 요새. 재고가 좀 남아도 뭐 최소한 패션업보다는 낫죠. 패션업은 시즌 끝나면 바로 2월 매장으로 재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품종 대량 생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군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패션업계에서 뷰티 산업으로 넘어가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스타일난다가 이제 3C로 대박쳐서 로레알한테 이제 지분 6천억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패션에서 시작해서 사실 이제 뷰티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계 비용까지는 아니지만 화장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생산하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준비해온 표가 닥터자르트 파는 회사, 그러니까 헤브앤비의 17년도, 18년도 손익계산서인데요. 19년도에 이제 에스티로더한테 매각됐거든요. 매각 당시에는 이게 최신 손익계산서예요. 제조사한테 납품한 단가 대비 원가인데도 원가율이 22%예요. 근데 아까 올리브영 매출 총이익률이 40% 후반, 거의 50% 육박을 했잖아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최종 소비가 대비 원가는 10% 안팎인 겁니다. 10% 안팎의 원가를 빼고 90%의 룸에서 판관비 떼고 올리브영이랑 이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리브영은 국내외 중소 브랜드들을 이제 하나의 점포에 모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왜 올리브영에 저렴하게 납품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계 생산 비용도 높지가 않고 소품종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고 재고 부담도 적고 가격을 좀 낮게 해서 납품을 하더라도 올리브영은 각 브랜드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매장들이 전국 주요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요즘은 아예 올세권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죠. 유동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에 1,300여 개의 매장, 그 매장엔 끊임없이 엄청난 수의 고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알려지지 않는 내 브랜드를 올 세권의 쇼케이스에 멋지게 데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닥터자르트 초반도 그렇지만은 저도 올리브영에 가면 맨날 보이는 브랜드들 보면서 아 저런 회사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광고 효과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리브영에 자주 가는 젊은 분들은 정말 브랜드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닥터지, 닥터자르, 메디힐, 아이소이 등등 뭐 이런 회사들 다 신생 브랜드로 출발했는데 올리브영 입점하고 나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요. 이러니까 다들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닥터자르트도 올리브영에 입점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이후에 기업 가치를 2조 원으로 평가를 받으면서요. 19년도 말에 보유 지분 66%를 1.3조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갈색병 파는 ST로 했다가요. 이 거래는 올리브영 벤더사의 엑시스 사례 중에 굉장히 주목받는 딜이었고요. 또 로레알에 매각됐던 3C도 올리브영의 입점을 계기로 이제 성장에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가 돼요. 물론 패션업인 스타일란다도 섞여 있기는 했지만 지분 매각 가액이 6천억 원이었으니까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련의 거래들이 벤더사들이 올리브영으로 더욱 몰리는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여기 가면 진짜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즉 올리브영은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했고요. 매력적인 쇼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구매력에서 높은 우위를 점했고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을 굉장히 높였죠. 그러면서 높은 고정비를 커버해 나가는 수익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아무리 늘려도 매출액이 39%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올리브영 성장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있죠. 올리브영이 온라인 시장을 활용해서 이제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전 세계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체질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이제 2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올리브영은 자사몰의 플랫폼 기능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당일 배송 시스템인 오늘드림이나 V커머스 서비스인 올영 라이브 등등 옴니채널 고도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채널이 뭐냐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상관없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관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드림 서비스가 되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오늘드림을 통한 매출액이 연평균 5배씩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고객들이 빠르게 제품 받아서 쓰고 싶다는 니즈를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건데 이것도 사실 CJ 대한통운이 계열사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당연히. 예. 어쨌든 이 서비스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 잠깐 이따 오후에 나가야 되는데 쿠션 팩트 산 거 깜빡했어. 다 떨어졌는데 아니 어디 놓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건데 당일 주문하면 1시간 늦어도 서너 시간 안에 이게 배송이 된다고. 와, 그렇게 빨리 오네. 되게 빨리 와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온라인 시장은 고객별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이걸 통해서 개인별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단순히 화장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 이들의 용어로 라이프스타일, 옴니채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뷰티 신드롬 완전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올리브영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더 계속 잘 될 거 뭐 이렇게 되나요? 요즘 흑백 요리사 유행하고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엄청난 그 유행이죠.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이 사실 H&B 시장에서는 그냥 우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명해요. 시즌1 우승자죠. 근데 흑백 요리사에서 재밌는 거는 원래 요리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경연에 참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경계가 애매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만찢남, 뭐 지금이야 이분이야 어엿한 셰프인데 옛날에는 만화방에서 떡볶이 만들던 분이었다고 해요. 급식대가님, 이분 음식은 어디 가서 먹어볼 수도 없잖아요. 8월에 정년퇴임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숨겨진 제야고수 같은 분들. 맞습니다. 네. 때론 경쟁자가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경쟁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다이소가 뷰티 상품을 판매를 한대요. 다이소가요? 에이, 다이소가? 거기서 팔리겠어? 싶은데 팔립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제조 브랜드들은 올리브영이 아니라 다이소에 입점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출시 제품들의 완판 소식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이소 뷰티가 퀄리티가 좋나 봐요, 진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해요. 또 가격대가 저렴한 상품군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포장비를 더 줄여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 시장 반응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이소랑 올리브영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주요 상권지에 매장을 두고 여러 브랜드들 모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하는 컨셉이라든가 그냥 아이쇼핑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간 김에 뭐 하나 사오기도 그렇게 부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양손에 가득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네. 올리브영이 뷰티업계에서는 뭐 소문난 백수저 유리사일지 모르겠지만 경쟁하게 될 줄 몰랐던 흑수저 다이소의 등장은 이건 생각보다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흑수저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다이소도 작년에 매출액이 3.4조 원이에요. 게다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이었던 고정비 이것도 다이소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의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물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사료가 고정비로 들어간다는 거였는데 이건 이미 다이소한테도 똑같은 고정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도 크게 진입장벽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다이소가 뷰티 산업에 들어가는 게 그냥 시작에 불과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올리브영도 이대로 승리에 그냥 안주해 있다가는 시즌2에서는 다이소 같은 상상하지 못한 경쟁자를 만나서 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